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에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책상 위에 유리컵, 찬장 속에 접시 하나, 벽에 걸린 시계.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원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국의 흥망성쇠와 거대한 무역로, 그리고 인류 문명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와 유리는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인간의 삶을 바꿔왔고 오늘날에는 첨단 과학과 산업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 위대한 왕이나 화려한 전쟁 영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세계사의 흐름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경 5m 세계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자기의 역사와 함께 유리의 역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경 5m 세계사는 우리가 자칫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일상용품들 속에 얼마나 장대한 역사가 숨어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를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도자기와 유리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토기와 도기처럼 점토를 빚어 구워낸 것을 영어로는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도자기가 있는데 도기와 자기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삶을 바꾼 혁신을 생각할 때 불의 사용과 농경의 시작, 그리고 철의 가공을 흔히 떠올립니다. 그에 비해 세라믹은 너무 익숙해서인지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기의 발명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세라믹은 불을 다루는 온도와 가마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기, 석기, 도기, 그리고 자기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흙을 빚어 구울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재료가 치밀하게 결합해서 더 단단하고 쓸모있는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인류가 불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했던 고대에 만들어진 그릇들은 모두 토기였습니다. 전통적인 토기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불을 지핀 뒤에 그 위에 성형한 점토를 올려 굽는 아주 원시적인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이때 토기를 굽는 온도는 대략 600도에서 800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초기의 토기는 주로 음식이나 물을 저장하는 생활용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석재나 목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토기를 건축자재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벽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벽돌로 집을 짓고 성벽을 세워서 도시를 보호했습니다. 이를 보면 토기가 문명사회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점토는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인 문자의 탄생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이 불에 구워 단단해진 점토판 위에 남아있습니다. 이 같은 점토판이 최초로 등장한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농경에는 적합했지만 금속이나 석재, 목재 같은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수메르인들은 곡물을 팔아 각종 자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물을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져온 자원을 가공해 주변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처럼 상거래가 활발해지다 보니 사람의 기억력만으로는 수량을 모두 계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수메르인들은 토큰이라 부르는 작은 점토판에 기호를 새겨 상품의 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더 큰 점토판에 더 많은 정보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문자가 탄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간단한 기록은 굽지 않은 점토판에 남겼지만 계약이나 공문서처럼 중요한 기록은 점토판을 돌처럼 단단하게 구워서 오래 보존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시리아 상인이 기록한 점토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에 보내준 양질의 직물, 그런 것을 더 많이 짜서 보내주시오. 한쪽 면은 빗질하되 너무 깎아내지는 마시오. 짜임은 치밀하게. 단 아바른의 직물은 2번 다시 보내지 마시오. 제대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시중에서 파는 것을 보내는 편이 낫겠소. 4000년 전 고대인들의 삶과 기록이 고스란히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라믹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토기는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토기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돌이나 나무에 비해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서 너무 잘 깨지고 부서졌던 겁니다. 무엇보다 구울 때 내부에 미세한 공기구멍이 생겨서 물이 밖으로 스며나와서 서서히 젖어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물을 담으면 표면이 축축해지고 음식을 끓이려고 해도 불위에서 쉽게 깨져버리니 고대인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더 단단하고 절대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인류가 마주한 다음 과제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의 온도였습니다.
흙을 더 뜨거운 불에 구울수록 입자들이 끈끈하게 녹아붙으면서 내부의 미세한 공기 구멍들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800도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가마의 등장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800도에 불과했던 온도를 최대 1300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1300도는 또 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였습니다. 가마와 고온 기술의 발전은 금속 재련 기술로 이어졌고 결국 인류는 본격적인 철기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도자기와 금속 재련은 불을 다루는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마의 발명은 세라믹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불의 온도를 1000도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최초로 도기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점토가 높은 온도에 도달하면서 점토에 섞여있던 광물이 녹아 점토 입자 사이를 메우게 됩니다. 도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유리화를 들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점토를 구우면 그 속에 있는 규소도 함께 녹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유리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리질이 미세한 틈을 메워 강도와 방수성이 높아집니다. 그 덕분에 도기는 은은한 광택이 돌고 촉감도 토기에 비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이후에는 매끈한 유리질층을 인공적으로 강화하는 기술이 등장했는데 이때 사용된 물질이 바로 유약입니다. 유약은 쉽게 말해 그릇 표면에 씌우는 얇은 유리 코팅막입니다. 유약을 입힌 도기는 마침내 완벽한 방수 능력을 갖추게 됐고 표면엔 아름다운 광택을 띠게 됐습니다. 한편 토기와 도기 사이에는 석기라는 중간 단계의 세라믹이 존재합니다. 석기는 약 1100도에서 1200도 사이에서 구워지는데 도기처럼 유리질이 형성되지 않아 광택이 약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점토의 질감을 즐길 수 있어서 석기만의 고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기의 매력을 극대화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8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도공 조사이어 웨지우드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명품 도자기 브랜드의 대명사로 불리는 웨지우드의 창립자입니다. 조사이어 웨지우드는 도공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천연두를 알아서 오른발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도공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당시 도공들은 오른발로 물레를 차서 회전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에 물레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도기 제작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실험과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기존 석기의 품질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장인의 감에만 의존했던 도자기 제조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그에게 큰 기회가 됐습니다. 기계를 도입해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실과 상류 사회는 수작업의 미묘한 차이보다 동일한 품질로 규격이 통일된 대량의 식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웨지우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도자기 산업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의 제품은 영국 왕실에 납품됐고 심지어 러시아 여제 예카테리나 2세는 그에게 대량의 디너 세트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규격화된 수백 점의 식기에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 넣은 이 세트는 예술성과 기술력을 모두 인정받으면서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타임카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 바로 웨지우드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이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는 이 시급이라는 개념이 웨지우드가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도기와 석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근세에 이르기까지 오직 중국에서만 만들어진 세라믹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였습니다. 자기는 13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구워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흙 속의 광물이 완벽하게 녹아내려서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와 같은 성질로 변합니다. 두드리면 맑은 고음이 나고 빛을 비추면 반대편의 그림자가 비칠 정도로 투명하면서도 단단한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재료 자체에서 드러나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 원료는 불순물이 적고 고온에서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카올린이라는 광물이었습니다. 카올린에는 자기의 색을 내는 금속 이온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주로 흰색을 띠는 백자의 원료로 사용됐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자기는 오랫동안 도공들이 추구해온 이상과도 같았습니다. 이에 비해 청자에는 미량의 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유의 청록색을 띱니다. 청자 또한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백자와 청자 중에서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백자가 더 고온에서 구워지고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따지면 백자를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백자는 중국 남북조 시대인 6세기에 처음 등장해 송나라 때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서양인들에게 중국의 자기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돼서 자기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서양에서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기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판도까지 바꿔놨습니다. 도자기는 무거운 데다 쉽게 깨져서 육상으로 짐을 옮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주로 바닷길을 이용해 중국의 도자기를 실어 달랐고, 이는 대항해 시대와 동서양 해상무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의 제조 과정은 철저한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손에 넣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16세기 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면서 수많은 조선의 도공들을 강제로 납치해갔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도공 중에는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아리타 지역에서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카올린을 발견했고, 마침내 일본 역사상 최초로 자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조선 도공들의 노력과 기술 덕분에 일본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도자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마침 중국은 명나라가 망하는 큰 혼란에 빠져 있어서 도자기 생산이 크게 위축돼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의 기술로 만든 아리타 도자기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대량으로 수출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대신해 전 세계 도자기 시장에 새로운 맹주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자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좀처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유럽에서도 자기 제작에 성공하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세기 초 독일 작센의 군주였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는 수백 개의 동양 도자기를 수집할 정도로 엄청난 도자기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느라 국고를 탕진할 지경에 이르자 결국 스스로 도자기를 생산하기로 합니다. 그는 당시에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기를 친 연금술사 요한 프리드리히 베트거를 성에 감금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금을 만들지 못하겠다며 차라리 하얀 금이라고 불리는 자기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베트거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다행히 작센 지역에는 자기 제조에 필요한 카올린이 풍부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아직 그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아서 귀족들이 가발에 뿌리는 분말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베트거는 온갖 재료를 시험한 끝에 카올린이 백자를 만드는 핵심 재료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베트거는 작센에 도착한 지 8년 만인 1709년 마침내 유럽 최초로 백자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우구스트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마이센 지역에 자기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도자기 브랜드로 알려진 마이센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가 불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만들어낸 것은 도자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물질에 열을 가하자 상상치도 못한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단단한 그릇이 됐고 돌에서는 금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녹아 투명한 물질로 변했습니다. 바로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사실 인간이 발명하기 전부터 자연 속에서 이미 존재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흑요석이 대표적인 자연 유리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흑요석을 날카롭게 다듬어 화살촉이나 칼날로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유리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유리는 기원전 23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든 유리 덩어리와 막대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유리 용기는 기원전 16세기 무렵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리 제조의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모래를 소다와 섞어서 고온으로 녹이며 유리가 됩니다. 소다는 모래가 녹는 온도를 낮추고 점도를 조절해 가공하기 쉽게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도기를 구울 때 점토 속에 있는 규소가 유리화되는 현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도자기와 유리는 모두 불을 다스리려고 했던 인류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초기의 유리 제조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점토로 속심을 만들고 그 위에 녹인 유리를 감아 붙이는 코어 성형 기법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비용도 높아서
유리는 오랫동안 귀족과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세기 무렵 유리, 불기 기법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열을 가한 유리 덩어리에 숨을 불어넣어 부풀리는 이 방식으로 생산 속도와 효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유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유리는 점차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유럽에서는 대규모 유리 공장이 쇠퇴하고 소규모 공방이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 세계에서는 유리 기술이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유리 표면을 깎아 정교한 무늬를 새기는 커트 유리 기법이 발전했고, 이 기술은 바닷길과 초원길을 따라 동아시아까지 전파됐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유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204년 4차 십자군이 비잔틴 제국을 약탈하면서 비잔틴의 유리 장인들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덕분에 베네치아는 유리 공예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베네치아 정부는 1291년 도시에 잦은 화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유리 공방을 베네치아에서 약 1km 떨어진 무라노 섬으로 이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리 제작 기술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라노 섬에서 생산된 유리는 베네치아 유리라고 불리면서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베네치아에 막대한 부를 안겨줬습니다. 유리 장인들 역시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 무라노 섬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유리 장인이 도망칠 경우 암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네치아 유리는 수세기 동안 유럽 최고의 사치품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통제해도 기술이 유출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5세기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무라노의 유리 장인을 영입했고 17세기 프랑스도 장인들을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덕분에 유리 기술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리가 세상을 바꾼 것은 화려한 공예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두꺼운 유리가 물체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안경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609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직접 만원경을 제작해서 달 표면의 분화구를 처음으로 관측했습니다. 1674년 네덜란드에서는 현미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인류의 시야가 더 넓어진 것이었습니다. 1851년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세워진 런던의 수정궁은 철골 구조 위에 유리를 덮은 건물로 유리가 장식을 넘어 건축 자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플로트법이 개발됩니다. 플로트법은 액화된 금속 위에 1600도의 고온으로 녹인 유리를 띄워 크고 균일한 판유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등장으로 전 세계 대도시에 전면이 유리로 덮인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리의 역할은 눈에 보이는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유리를 가느다란 실처럼 뽑아내면 강철선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강도를 지닌 유리 섬유가 됩니다. 유리 섬유를 다발로 묶으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빛의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섬유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핵심 기반 시설은 광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은 빛이 유리를 따라 이동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모래사장에서 시작된 유리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자기와 유리, 하나는 흙에서 하나는 모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두 재료는 모두 불이라는 공통된 힘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흐름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방구석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자기와 유리뿐 아니라 종이와 시계 같은 일상용품 속에 숨겨진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반경 5m 세계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사건보다는 오랜 세월에 걸친 기술 발전과 그 전파 과정이 우리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닫게 해준 쉽고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